안녕하세요. 네,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하는 인문학극장. 오늘은 김사인 시인과 정희섭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하는 시가 나를 불렀다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극장에 와서 앉은 기분이 어떨까요? 저 사실 많이 떨리거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좋죠.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춰서게 했는데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 자연은 꽃도 피우고 그리고 새싹도 피웠습니다. 그렇게 자연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가지는 삶의 절실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로 그 절실함을 가지니 그리고 애쓴 분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인 시인과 정희섭 선생님인데요. 저는 이번 이 인문학극장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사인 선생님의 시를 보니까 저분은 시중 다격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김사인 시인의 시는 실천적인 시와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 다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각양각색,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각양각색 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시를 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불러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25년간 다른 분들한테 시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시를 25년간이나 배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 시 배달부 정희섭 선생님이십니다. 그 두 분의 양력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도 나올 텐데요. 그 김사인 시인은 1981년 동인지 시와 경제 창단 멤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활동을 하셨고요. 밤에 쓰는 편지, 가만히 좋아하는, 어린 당나귀 곁에서 등의 시집이 있고요. 신동엽 창작기금, 대산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동덕여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기 동덕여대 학생들 혹시 오셨나요? 네, 코로나로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따 잠시 교수님 나오시면 일어나서 특별히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희섭 선생님은요, 1984년 애호개 극장 대표 그리고 극단 현장 대표를 역임했는데요. 주로 민족극 운동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민예총 정책실장을 맡았고요.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과 그리고 올해 3월 말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로 일하시면서 정말 많은 그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인문학극장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음악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예인 스토리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세계를 보여주는 월드뮤직 그룹 예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두 분 뒤에서 떨고 계십니다. 떨지 않게 큰 박수, 그리고 환호성, 그리고 우리 동덕여대 문창과 학생들은 벌떡 일어나서 네, 환영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인 선생님, 정희섭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리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 분이 그 손을 잡고 나오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친하시네요. 그럼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굉장히 처음 만난 게 심각한 76년인가 관계입니다. 한참은 오래됐죠.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면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아, 45년. 예. 그러면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아시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으셨구나. 네. 아니, 사실은 겁이 나서 쫄아가지고 떨려서 나왔습니다만. 뭐 그렇게 겁이 나실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죠?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집에 있는 고오제라는 궁중다과를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에서 특별히 두 분에게 이렇게 맛깔스럽고 정말 정갈하고 멋진 이렇게 다과상을 준비를 했는데 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으로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무대에 있는 저희가 긴장해야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이 긴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저한테 느껴지는지 푸세요. 이제부터 곧 있으면은 공연 열심히 보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네, 오늘 시가 나를 불렀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 시가 발을 걸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거 발 거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사실 시가 말을 걸었다라고 시가 나를 불렀다. 제가 자꾸 시가 발을 걸었다가 너무너무 지금 애착이 가서 네, 시가 나를 불렀다. 시가 어떻게 나를 불렀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시가 정말 첫 시가 어떻게 나를 불렀을까? 내가 왜 그 시한테 불림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첫 시가 무엇인지 한번 두 분한테 여쭙고 싶네요. 첫 시가. 제가 먼저. 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시를 쓰는 흉내를 내고 또 가르친답시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느라고 그동안 애를 써온 셈이고, 우리 정희섭 선생은 정말 좋은 시를 잘 읽느라고 20몇 년 넘게 애를 쓰신 분입니다. 난 20몇 년을 그렇게 애를 쓰신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사실은 김사인 씨의 시는 한 편도 선정 안 했습니다. 고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제 기억에 이렇게 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68년이나 9년 무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집이 다 망해가지고 시골 출신인데 대전으로 어디 먼 친척 집에 이렇게 방 한 칸에 얹혀서 눈치를 보면서 하숙비도 제대로 줄 수 없을 때니까 그럴 무렵에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어느 무렵에 그 집에 나보다 나이 많은 누님들이 두어 있어서 무슨 주부 생활, 여원 이런 게 조금 굴러다니던 집입니다. 여원 나왔습니다. 묵은 잔치. 그걸 일요일 무렵에 집은 다 비어 있고 뒤적거리다가 뭔가 제 속에 제 어떤 갈증이나 허기, 그때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외롭고 그 막막한 어떤 거기에 턱 와 닿았던 시가, 그때는 그게 보고도 누구신지 대학 갈 때까지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신지도 다 잊어버리고. 근데 보니까 주요한의 봄비라는 시였습니다. 비가 옵니다. 하늘은 고요히 깃을 벌리고 비는 뜰 위에 속삭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였는데 아마
그런 제 어떤 마음의 어떤 제 어떤 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어딘가가 이렇게 열려 있고 제 속에 어떤 허기 같은 게 없는 상태였으면 그런 감상적인 시가 와 닿을 리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그 첫이 중요하죠. 아, 하필이면 온몸을 적시는 봄비였군요. 그 봄비 덕에 이렇게 잘 크고 하셔서 멋진 시인이 되셨네요. 아이 참, 아유, 운명 같은데요. 그 시를 만난 것이. 우리 그 정희섭 선생님은 어떤 시인가요? 글쎄 저는 첫 시라고 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제가 읽은 시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서 지금도 기억에 나는 시는 아마 육사의 광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요. 그걸 뭐 언제 처음 접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저도 한 중학교 1, 2학년 때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집이 산골이라서 그런 광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나마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저한테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던 그런 시라고 지금도 기억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게 정희섭 예. 선생님 보시기에도 뭔가 씩씩하고 남성적이고 강렬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좀 비리비리하고 감상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감성적이고 그리고 뭔가 그 정희선 선생님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족국 운동을 오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문화운동 활동가라고 문화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 분이고 뭐 거의 살아있는 제가 알기로는 전설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육사 시인의 광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희선 선생님한테 좀 궁금증이 일어요. 그러면은 시 배달한 첫 시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이렇게 아니 그 그날 배달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보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시 배달부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뭐 시를 평소에 좋아했었지요.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PC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그 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 한번 접속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뭐 이러던 시절인데 그거 한번 했다가 한 달에 전화 요금이 막 몇십만 원씩 나오고 또 식구들이 전화도 못 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생기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메일을 보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신문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이렇게 뭐 시 같은 게 가끔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좀 좋은 시 같은 걸 기억해 뒀다가 간간히 부정기적으로 이 시 참 좋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자우편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그때가 아마 96년도 아마 8, 9월 달 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는 한 열댓 명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 전자우편을 받은 친구 하나 그때 보냈던 게 그 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뭐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들길에서 별을 바라보자 그런 시였는데 그 시를 받은 어떤 친구 하나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그냥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네가 보낸 시가 너무나 좋아갖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막 뛴다 그러면서 무작정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를 고르고 보내지만 어떤 시를 한 편 받고 그렇게까지 막 감동을 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야 시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왕이면 저 시를 정말 잘 골라서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좀 보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달의 시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월 말일에 이제 제가 보내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메일 주소가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보내는데 그 후로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그 명함에 그 사람이 이메일로 이제 제가 쭉 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96년도에 했으니까 한 25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시를 보내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내는 사람 숫자는 한 1,200명 되는데요. 물론 뭐 요즘에 이메일들을 자주 안 보니까 실제로 전달은 그보다 훨씬 작을 텐데, 어쨌든 그런 그 뭐 내력이랄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시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그 매달 말일에 모든 약속 다 끊고 집에 있는 이제 시집 쫙 펼쳐놓고 이것저것 이제 고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적어도 시집 대여섯 권 정도는 훌쩍 다 훑어보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시를 보내는 게 정말 큰 행복입니다. 예. 와우. 와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러면 오늘 오신 청취자분들도 이름하고 이메일을 적어 놓으시면 거기 예, 뭐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나요? 네네. 아니 옆에서 영업을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은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이담의 시를 받아보는데 정말 울적한데 메일을 열었을 때 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제 마음을 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시를 보고 막 울었어요. 너무 이렇게 저의 그 상황과 너무 똑같은데 시가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아까 술도 사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나요? 시를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내는 그 한 달에 한 편 이메일을 보고, 야, 네 덕분에 학교 마치고, 이때 학교라는 건 되게 고등학교입니다. 예. 학교 마치고 뭐 10여 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시를 본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참 사람들이 뭐 바빠서 그런지 어쨌든 참 시를 안 보는구나. 그래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를 안 보는 사람한테 시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시를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 시를 받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뭐 시를 다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시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보낸 시가 다시 저한테 오는 예, 그런 경험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너무 좋으니까 또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발신자는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보낸 사람이 아. 다시 보내는 거죠. 예. 그 갑자기 또 그 네루다가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 일 포스티노에서 우편 배달부, 왜 그런 게 또 갑자기 시 배달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그 김사인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그 시 해설집이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서문 쪽에 그 시를 쓰는 시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센이라고, 그리고 시를 에센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시란 무엇인가 할 때 그냥 그 세 마디, 그러니까 에센말로 시를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상당히 감동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세요. 예. 요청하지 않으셔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정 선생 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어의 어느 장에 이렇게 부려져 있는 그 말묶음들의 형태로 부려져 있는 저것들을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해주시는 노력이 없으면 그건 그냥 사장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서양이나 유럽은 시라는 양식이 독서 시장에서 거의 대중들 눈앞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전국적으로 시인을 다처하는 분들의 수가 2만 명, 3만 명 이럴 정도로. 근데 이렇게 한국인들의
어떤 제가 앞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시를 얘기할 때 애쓴 말하기다, 애쓴 글쓰기라고 이제 가끔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애를 쓴 그 무엇인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누려지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일은 정말 대손실입니다. 그걸 정생 같은 분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살려내 주시는 건 정말로 좋은 거죠. 그건 아니 좋은 일이 아니고 그건 뭐 황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는 하다못해 잘 쓴 시건 못 쓴 시건 적어도 어떻게건 무언가에 대해서 또는 무언가를 또는 내 속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어떻게건 조금 잘 말해 보려고 애씁니다. 애써 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 모양이 나건 안 나건. 그리고 그렇게 애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되고 에너지가 적재돼 있습니다. 마치 건전지 같은 게 그렇듯이 우리 핸드폰, 휴대폰 배터리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거기에 에너지가 적재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다루면 그 불이 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시라는 물건도 그렇게 애가 씌어져 있는 에너지가 적재돼 있는 어떤 그런 물성이어 가지고요. 그 물적인 형태는 종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활자 몇 개에 불과하지만 그건 겉이고요. 거기 내장돼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걸 하자니 쓰기도 힘이 듭니다만 그걸 그 에너지체를 그 고단위 에너지체를 감당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읽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읽으시는 거죠. 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건 마치 그렇습니다. 또 제가 시를 얘기할 때 하는 방식 말이 말로 담구어진 잘 익은 술이다. 이렇게 말로 담근 술. 그런데 안동소주랄지 뭐 문배주랄지 이런 것 떠올려 보십시오. 그거 굉장한 영체거든요. 에너지체거든요. 곡물의 엑기스가 거기 집약돼 있는 거죠. 쌀 한 말 가지고 담으면 저 안동소주 몇 톱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걸 밥이란 음식 먹듯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힘이 들어서. 그 숙성과 발효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 얘기 너무 장황하죠. 아니요. 제가 얘기를 살짝 얹었는데 끊어서 혹시 아닙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서 읽기가 절대 수월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물 마시듯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천천히 그걸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잘 지긋하게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잘 누리고 잘 즐겨 주시면 그 속에 내장된 에너지가 정말 우리를 황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일상 언어 이런 것들이 베풀지 못하는 어떤 축복이나 어떤 계안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불을 조금은 지피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여러분,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저기 저만 감동하는 건가요? 말이 빚은 술이라는 말 어떠세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쵸? 우리 교수님 멋있죠? 네.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아, 정말 애쓴 말, 말이 빚은 술, 그것이 바로 시고 거기에는 발효와 숙성을 거쳐서 정말 엑기스, 에너지가 담긴 그
것들이 다 말의 힘들이 있다라는 게 정말 강렬하게 저는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거기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술 맛을 알기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과자나 고소한 이런 것들은 그 맛이 있죠. 그건 몸에도 몸의 양분이 되고, 술은 그건 무슨 맛이라고 먹겠습니까? 쓰디 쓰고 마시면 목 따갑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복용은 하지만 몸에 속하는 음식이 아닌 겁니다. 술은 우리 어떤 영혼이나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 몸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시 역시도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쉽게 안 읽힙니다. 양조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 시인들이 그 문창과는 아주 큰 예. 양조장이라고 이야기를 해 말의 양조장 문창과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애써서 시인이 시를 적고 지었는데 그것이 그냥 사장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정희섭 선생님 같은 분이 끊임없이 확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 확산 운동이라고 네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워낙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자꾸 뒤에 운동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인들한테는 참 죄송한 게 그렇게 정말 잘 빚은 술과 같은 그런 시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을 만약에 적용하자고 하면 좋은 음악, 좋은 노래를 내가 만약에 뭐 MP3 파일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자 메일로 보내면 아마 저작권법에 무슨 그 전송권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돈을 좀 내야 될 겁니다. 근데 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편이니까 25년 그래봐야 이제 겨우 300편밖에 못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1000명한테 보낸다 치고 한 사람한테 한 번 보낼 때 10원을 받는다 치면 10,000원이잖아요. 저는 10,000원 내라면 낼 것 같아요. 10,000원 내라면. 근데 만약에 100원 내라 그러면 100만 원이 되니까 좀 너무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 시인들이 자기가 쓴 시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 이게 무작정 좋아만 해야 될 일인지 시인들은 사실 굉장히 또 뭐 어렵게들 사시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시인들은 사실 그래요. 내 시를 누군가가 읽어주고 기억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경제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시 한 편에 얼마입니까? 얼마 받으세요?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네 맞습니다. 시인들이 이래요. 시는 경제적인 아니 관념. 저는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을 해서 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시인들도 좀 제발 먹고 사는 걱정 좀 해라. 예. 그 우리 김사인 시인인가요? 왜 그 루신의 뭘 인용하면서 젓가락은 두 짝, 펜은 한 개, 중과 부적 그런 시기절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은 두 개인데 그걸 해결하려는 쓰는 펜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시인들이 너무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 좀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고맙지만 또 너무 무관심해서 정말 어렵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선량한 분들이 저절로 나타나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시인이라는 존재들이 굶어 죽으면 되나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거둬주시고 근데 그러면 사실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사실은 뭐 외람되게 경제관념으로 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시인들은 그래요. 그 자기의 온 몸, 온 에너지를 다 내서 하나는 시 한 편이 그걸 돈하고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저 많이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면 그게 값인 거죠. 그죠, 교수님? 맞습니다. 본래 시인이라는 자들, 시인의 본색은 말하는 자거든요. 글하는 자고 말하는 자고
말을 그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서 행하고자 발언을, 그 말을 가장 그 말답게 이렇게 꽃 피우고자 하는 자들, 글을 가장 그 글답게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인데, 그 원래 기원은 어떤 신성의 자리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내 전 존재로 받아서 그걸 마치 방언하듯 공수하듯 내리는 자, 자기가 사사롭게 자기 말을 쏟아내는 형식이 본래 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계산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외람되게 원래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길에 걷어차 이제 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죄송해서 알지만 그 성경 속의 표현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발길에 걷어차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버린 자, 거기에 사로잡힌 자, 듣지 못하는 걸 들은 자, 거기에 사로잡힌 자, 누구도 이뻐하지 않는 요 송이 하나의 황홀함과 이쁨에 사무친 자, 인스파이어드 된 자, 그러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죠. 그게 본래 시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외람된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라는 긍지 비슷한 걸 전 제자들한테 가지라고, 그걸 가져야 한다. 그건 하늘밥을 먹는 자들이지 세상에 호요식 네 밥이 아니로다, 이런 와우. 엉터리 얘기만 하는 엉터리 선생님입니다. 하신 말씀 다 해놓고 엉터리라고 그러면 듣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 배달을 하는 분이 시인에게 이런 시가 좋더라, 그러면은 좀 거기에 맞는 시를 또 쓰실 것 같은데, 한 번도 배달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이 기회에 이런 시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시를 쓰면 배달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시가 좋습니까? 아니, 저는 몰랐지만 25년 동안 매달 시배달을 하면서 제가 한 번쯤은 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안 서운함을 했다 그러니까 좀 보이면서 서운하네요. 그럼 한번, 그러면 이런 시를 써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제 보통 시를 시집에서 보지만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니까 이제 화면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 화면에서. 그 모니터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그 시집에서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어떤 길이가 좀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아무도 보기, 스크롤 압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뭐 분류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보통의 그 대중들이 편하게 읽는 시라면 일종의 뭐 서정시가 아닐까, 서정시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적당한 길이와 그 다음에 뭐 말랑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골치 아프거나 너무 난해하거나 뭐 이러지 않은 그런 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보내다가 이번 달엔 그래도 제가 김 시인하고 또 이런 자리까지 갖게 되니까 너무 더 안 보내면 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2021년 5월 달에 보내는 이달의 시는 우리 김사인 시인의 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걸 텍스트가 아닌 엎드려서 절 받는다고 하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더 가혹한 얘기를 하면 이 시 자체도 물론 좋지만 이 시는 특이하게 시 안에 다른 시인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용된 시가 참 좋습니다. 자,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낭송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 김사인. 하느님, 가령 이런 시는 다시 한번 공들여 옮겨 적는 것만으로 새로 시 한 벌 지은 셈 쳐주실 수 없을까요?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가다가 서서 잠시 먼 산을 보고 가다가 쉬며 또 그러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네. 빠른 걸음으로 지나서 어느새 자취도 없고 그가 지나고 난 다리만 혼자 허전하게 남아있네. 다리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예, 저 뒤에 좀 더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낭송한 시 중에서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요 이하는 이성선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김사인 시인의 이 시는 말하자면 이렇게 좋은 시인의 시를 당신의 시에 옮겨 적었으니까 나도 시 한 수 지은 걸로 쳐달라라고 하느님한테 말하자면 하소연하는 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김사인 시인한테 야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를 말하자면 배달하는 것만으로도 시 한 수 지은 것으로 좀 쳐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니 쳐드리고 말고요. 정말 실제로 예술 작품은 시들을 이렇게 쓰고 또 어쩌다가 어떤 독자분들이나 그걸 공들여 읽는 분들 만나면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눈을 맞춰주시고 그걸 이뻐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내 시 그런 데가 있었나 그럴 때가 있고 제가 이뻐하고 제가 좋아하던 시가 아니고 저는 별로 마음에도 없던 시를 또 이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아이를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애를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눈 맞추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시는 내 소속이 아닙니다. 그걸 정말 이뻐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러시니 시인이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보낸 거네요. 그죠? 시집을 보낸 거네요. 시집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좀 시집을 친구들한테 한번 보내보시죠. 아니 근데 그 잠깐 이렇게 낭송을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나중에 시배달 할 때 녹음을 해서 파일이랑 같이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뭐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팬들이. 그러면 그 파일의 용량이 커져가지고 1200명한테 보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군요. 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사장처럼 그렇게 읊조리고 하늘에 고하는 그 말들이 시라고 하는데 시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하고도 같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저희가 원시 부족 시대에 그 제를 지낼 때 제사장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염원을 이야기할 때 그 염원의 읊조림 또 비나리 이런 것들이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시로 외교전을 펼쳤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보물 제 1404호로 지정된 봉사조선 창화 시권이 그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이게 바로 이번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창화 외교 그 시를 가지고 시 배틀 같은 거죠. 사신이 오면은 시로서 얘기를 하면은 그 사신은 또 시로서 화답하는 그런 식의 것이 창화 외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교수님 버전으로 한번
제 창화외교를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 제사장 얘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창화 외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말을 더 거는 방식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시로 넌지읒이 운을 띄우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겠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 정몽주는 또 마치 전혀 관계없는 딴 얘기하듯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으라고. 그러니까 본래 시의 기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애쓴 말, 최선을 다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최적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창화 외교 이렇게 이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선하고 명나라 시대 청나라가 서기 전까지는 매년 명나라 사신이 오면 이쪽 조선 정성들이나 이 지식인들하고 이게 시로 서로 수작을 나누면서 떠볼 걸 떠보고 물어볼 걸 물어보고 넌지시 겉은 우아해 보이고 시인 것 같지만 물밑은 치열한 밀당입니다. 그 수작이 거기에서 나왔나요?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작자는 그게 술잔 할 때 네네. 작자입니다. 술잔을 이제 나누는 농담이었습니다. 일인데. 근데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그 역할, 적재적소의 가장 최선의 말을 가장 정곡을 찔러서 딱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해프거나 너무 물러터지지도 않게 적절한 말을 적절한 분위기 속에서 딱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제도가 과거 제도입니다. 그럼 장원급제 한 분이 시인 그렇죠. 최고의 시인. 처음 중국에서 과거 제도가 생길 때 최고 높은 과거 제도의 과목이 진사과입니다. 네. 그건 시 잘 쓰는 사람. 그 전통 속에서 두보와 이백이 가능한 겁니다. 중국에. 그 능력을 그러니까 시가 단지 개인의 자기 감상 넋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원 자체가 네. 공동체의 운명이랄지 이런 것의 어떤 또 하늘의 말을 뜻을 네. 받아내는 이런 것에서부터 또 공동체를 대표해서 정말 잘 말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고 또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이걸 네. 발굴해내고자 하는 게 과거 제도고 그게 동양의 시의 지위이고 전통이었습니다. 지난 1000년, 2000년 이상 마치 우리 19세기 말까지도 마찬가지였죠. 과거 제도 갑오경장 때 없어졌으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창화외교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바로 저게 시의 동아시아에서 시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거정이나 누구다 손꼽을 조선시대 고려시대 시인들은 다 과거급제한 1급 그렇죠. 선비들이죠. 네. 저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시를 잘하는 일이 그냥 시만 잘 쓰는 재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를 잘 써야 경륜이 있고 세상을 잘 어루만지고 다듬어 나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 잘할 수 있다 하고 네. 직결되는 그러면은 겁니다. 사실 요즘 말로 하면은 창화외교는 국가와 국가가 시로 배틀하는 거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배틀인데 그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외교와 모든 그 국가의 자존심과 문화가 다 결합돼서 그것이
말로써 이렇게 그 맞습니다. 멋진 시로서 나오는. 근데 그게 옛날 얘기뿐이 아니라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지요.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와대 비서실장 하던 노영민 씨가 중국 대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 중국 대사로 갔을 때에 그 중국 기자들이 소감을 물은 질문에 노영민 씨가 뭘로 답을 했냐면 두보의 시 중에 춘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국파 산하제요 성춘 초목시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시인데요. 그 마지막 두 기절을 가지고 대답을 했거든요. 백두소갱단 훈욕 불승잠 그랬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면 머리를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도 이렇게 머리에다 비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긁으니까 머리가 너무 짧아져서 비녀도 꽂지 못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참 답답하고 곤혹스럽다 대충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사드라든지 이런 거를 둘러싼 한중 관계를 맞으면 그렇게 애들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보라고 하는 시인은 뭐 당연히 중국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시인이고 또 이 춘망이라고 하는 시도 우리나라 옛날 교과서에도 실렸을 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새로운 중국 대사가 소감을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맞으면 이 높이 쳐주는 거죠. 아, 요번에 온 대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그냥 이 복잡한 이 한중 관계에 뭐 고민이 많지만 힘을 합쳐서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이런 말하자면 유명한 시 한 기절로 그걸 표현할 때 있어서 한중 관계가 훨씬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특히 중국을 보면 예를 들면 미국에 뭐 누가 중국에 갔다 그러면 뭐 그래도 중국의 어떤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중국 사람이 미국 고위층 미국 가면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창화 애교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존심일 것 같은데요. 국가의 자존심, 말 그대로 그 문화의 자존심일 것 같아요. 거기서 지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화외교 이러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갑골문, 금문 이런 이제 중국 은나라, 주나라 이런 또는 그 이전 시대의 자취를 보면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양쪽의 말꾼들이 그냥 대짜고짜 찌르고 패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꾼들이 딱 앞에 나서서 서로에 대한 성토를 합니다. 규탄과 성토를. 우리가 얼마나 하늘과 땅 위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너희들은 얼마나 정말 그런 말이 안 영화가 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인가를 사투리로 막 싸우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하고 상대 쪽도 이 말꾼이 일종의 제사장이겠고 또 그쪽에 하늘에 뭘 받는 큰 만신이겠고 영매겠고 하겠죠. 그 배틀이 거의 그 싸움의 향방을 상당 정도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죽이고 살리고 해서 이게 갈리고 나면 그 말꾼을 결코 살려두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꾼은 잡아서 효수를 해서 처단을 했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뿐 아니라 네. 일본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대망이라는 그런 소설 네, 보신 네, 분들 대망. 있으실 거예요. 보면 그게 대하 소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긴. 그 할복 장면들 있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시를 남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세상을 버린 마지막 시를 짧은 왁가로 남깁니다. 그리고 남녀간들이 서로 연애를 할 때도 그냥 대짜고짜 나 너 좋아하는데 너 어떡할래? 오늘부터 사귈래?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 오래된 왁가 이걸 적은 이게 한두 차례 오가고 나서야 이게 인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급한데 그렇게 하면은 다들 못 사귈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메일로 그걸 아 요즘에는 연애 편지할 때 시 같은 거 인용 잘 안 하나요? 연애 여러분 편지 자체를 안 보내나 요즘엔? 하시나요? 하시는 분 안 한다고 이렇게 X를 단호하게. 그런데 저는 꼭 시를 써야 우리가 시라고 생각하는 행갈이 연갈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그 시만 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루에 카톡으로 하는 그 글쓰기, 그 짧은 분량 속에 발랄하고 아주 위트에 넘치고 재치에 넘치는 그런 글들을 서로 주고받고 거기 그거 굉장히 대단한 범국민적 시쓰기 교육이라고 저는 문정과 확신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카톡을 시라고 범국민 시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줄임말도 있고 가끔씩 보면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쁘기는 해요. 그냥 한마디 말보다 하트 하나 보내는 거, 힘들 때보다 이렇게 눈물 표시 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슴에 와닿는데 그것도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요. 여러분은 그러면 시인이십니다. 그럼요. 오늘부터. 애써서 성심을 담아 말하고 그거에 어떤 그 매력을 이렇게 실을 수 있으면 그건 훌륭한 시적 능력입니다. 그 예전에는 지금 계속 창화 얘기를 하면서 카톡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예전에도 그 시가 다 있었잖아요. 아까 뭐 장원급제 하는 분 시로서 진사시에 합격하면 최고 잘 쓴 시인이라고 했는데 시조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마라 그런 건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시조창인데 그 시조창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창화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시조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얼른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라 보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자꾸 여쭙게 되네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읽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눈으로만 읽는 읽기는 그런 읽기는 읽기로 쳐주지 않았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읽는다는 건 당연히 하늘 천 따지가 무련 누르왕 하기 시습지면 무령여러 이거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들 보면 아이고 어느 댁 도련님이 참 목소리도 좋더라 이러고 그 목소리에 물기고 지나가던 동네 처녀가 그냥 이렇게 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읽기라는 건 정말 서양식 근대가 여기 도입된 20세기 초부터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주류가 됐죠. 종이 위에 있는 걸 그냥 눈으로만 읽죠. 그쵸. 아무도 신문을 소리내서 읽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 훨씬 이전 몇 천 년 동안 시라는 건 예컨대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이런 식으로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청산이 뭐 흉내내면 안 되겠습니다만 시 즉 노래로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그냥 종이 위에 있는 활자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것은 마치 우리가 대중가요를 노래는 곡은 빼놓고 가사만 읊조리는 거하고 똑같은 넌센스 반쪽짜리 읽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시조창이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인 스토리 시조창 가능? 네, 역시 예인 스토리의 시조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시조창이 어떤지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의 가물 자랑 마라. 또 창에 오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영원히 만공산호니 쉬어간 듯 어우, 아 시주창이 이런 거였어요? 어휴, 저 왜 우리 신용복의 풍속화 보면은 배 타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들리는 듯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운율이나 리듬이 또 다르네요. 노래하고 또 좀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김사인 신이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뭐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경도 따지고 보면 각 지방에서 불리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게 시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들을 모았다는 뭐 가곡원련이 무슨 청구영원이냐 하는 청구영원. 시조집들도 따지고 보면 그 당시 불리던 노래들의 가사만 모아놓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가 시집으로 묶이면서 음악 노래하고 분리가 돼 버렸는데 저는 그렇게 된 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시의 운율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현재 요즘 시인들 중에서 이렇게 뭐 영어로 하면 라임이라 그러나요? 라임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럼 운율을 좀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의 어떤 음악성이라 그럴까? 예, 시에서 음악성 물론 내재율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가군이든 뭐 두운이든 아분이든 하여튼 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로부터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조금 그런 시의 전통이 좀 끊긴 것도 조금 시와 음악이 멀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근대 기계 문명, 산업 문명을 치른 그리고 인쇄술 이후 대량 인쇄와 복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한 문명의 이 세례를 받은 언어권들은 거의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나빠진 게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인인 너도 이제는
노래를 붙여서 시를 써라. 그리고 읽는 이들도 다 노래로 불러라. 그럼 뭐 아무도 다 사표내고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무리한 얘기입니다만 시의 처음이, 그리고 처음뿐 아니라 지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시는 곧 노래의 형태로 있었고, 모든 글말은 입말을 몸으로 해서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두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되살리고 기억을 할 때라야 우리 글말이 황폐하고 납작해지기를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생명력을 일상의 입말 속에서 이렇게 다시 구해 올 수 네.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리고 바로 그런 취지가 밥 딜란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나는 노벨상 위원회의 깊은 뜻이 거기 있다고 저 혼자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납작해져서 종이 위에 활자로만 소비되고 문창과 강의실, 국문과 강의실에만 있는 소수의 특별한 어떤 이들을 가진 고급 취미로서의 가 아니라 시의 본래 자리, 노래의 자리에 대한 이걸 다시 일깨워준 것이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들으면서 참 놀랐던 게, 정말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요. 뭐랄까, 세포 하나하나가 일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노래 시조 창인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몸속에 그 숨과 호흡과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와 시가 결국은 형제자매가 아닐까, 같은 거다,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과거에서부터 이어왔다,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노래가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시노래 하면 좀 지루한 맛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옛날에 과거의 것들을 듣다 보면은 노래인데 정말 시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김사인 선생님의 이쪽에 책이 있죠. 여기 제가 아직, 근데 슬픔 없는 나라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것도 시 해설집인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로서 이 책 속에 여러 가지 노래들을, 가사들을 시라고 적으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사실은 이 안에 노래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전문도 인용을 하고, 이것도 그렇죠. 헌법 전문도 뭔가 있고. 어떤 간곡함이 실린 애쓴 말은 그 나름으로 다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억지를 제가 썼습니다만, 아까 정말 예인 그룹들 네. 소리 하시면서 그 우리말 소리의 고저, 장단, 강약, 이걸 가지고 이 완급,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내는 형용력을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이런 게 황홀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판소리 같은 대목들이죠. 그 놀부 심술 대목, 또 흥부가 그 가난한 식구들 죽수어 먹이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 이건 쾌쾌 묵은 옛날 거라는 선입견을 비우고 가만히 좀 들어보면 황홀할 정도의 형용력입니다. 이게 글말 중심으로 오면서 이게 어떻게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수습되지 못하고 네. 그냥 납작한 채로 이렇게 있는, 그렇죠. 텍스트 안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맞습니다. 시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은 김사인 선생님께서 그 노래를 한번 낭송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건지, 여러분 어떤 걸까요? 노래인데 낭송을 해주신답니다. 사실은 노래인데 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만한 시가 어디 또 있단 말인가? 이게 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묻고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입니다. 손노원이라는 작사가가, 그리고 백설이 선생이 노래를 불렀던, 작곡은 박시춘 선생이 했습니다. 정말 황홀한 분들이죠. 박시춘 이런 분들. 손노원 선생은 이거 말고도 예컨대 뭐 고향의 그림자, 또 에레나가 된 순이 이런 거 작곡했던, 작사했던 분입니다. 제가 낭송 들으시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 이상으로 어떻게 소리로 이 말하기를 구현하겠습니까? 이거를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건 금방 반쪽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금행새의 봄날은 간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금 20세기 이후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이전의 말하기를 극진하게 소리로 구현할 때의 어떤 가락과 형식과 고저와 성률과 이것들과 단절되면서 우리 근대 문장 한국어가 번역투가 된 겁니다. 뭐 했다, 마침표,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이걸 소리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형식적 자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준말로 방송국 성우들이 소리내 기계음 내듯이 그런 낭송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감정을 싣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때 시 읽을 때처럼 그냥 막 흐느끼는 그런 낭송만 남아 있는 거죠. 참 쓸쓸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노랫말을 왜 시가 아닌데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그냥 그건 노래 가사지라고 말할 뿐이지, 노래 가사는 왜 시가 아닌가요? 종이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것만 시인가요? 왜요? 이렇게 물으면 저부터도 모든 문창과 국문과 선생들이 되게 답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튼 지난 100년 동안 그래 왔어. 그럼 이제 굳어졌어. 그건 알지만. 저기 2절, 3절도 있는데요. 네, 읽어드리는 김에 그럼 정말 감상을 해보시고.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로새 짤랑대는 역마찾기를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이하게 봄날을 간다. 19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
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을 간다. 물론 아니 잠깐 미안합니다만 노래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하셔서 정말 그러실 수도 있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냥 민자로 읽으라 그러면 이 반주가 없으면 모를까 노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로 활자만 놓고 봐도요, 정말 그 연분홍 치마, 새파란 풀잎, 19시절 이런 이미지들의 그 유려함과 그 연결의 아름다움은 저는 이만한 국민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와우.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이 공연 끝나고 김사인 시인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사인 시인이 아주 멋지게 신앙송을 하셨다.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아, 진짜 좋으네요. 그죠? 봄날은 간다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의 시를 노래로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한편 오늘 또 우리 예인 스토리와 함께 아니 무대를 잠깐요. 좀 제가 한 말씀만 아, 조금 네. 더 못해. 제가 이 손노원이라는 분 이렇게 해서 이 빛나는 작사가들 이름을 우리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가수든 기억을 하고 제가 몇 적어왔습니다만 울고 넘는 박달재, 단장의 메아리곡에 반야월이라는 분이 작사했습니다. 또 신라의 달밤 이런 유호라는 작사가 있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또는 우리에 있는 올드미스 이런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손석우라는 작사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또 마포종점 밤 깊은 마포종점 하는 그 마포종점 흑산도 아가씨 이런 거 작사한 정두수란 이런 분들 왜 이런 분들이 우리 시사에서 아무도 기억을 안 해줘야 하는지 이분들이 왜 김옥이나 김소월이나 정지용에 비할 수 없는 격이 떨어지는 모처럼 여겨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부로. 그 기왕의 시와 노래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빛나는 가사를 쓰신 선생님들의 이 노래 가사는 그대로 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러면 시인들한테 그럼 노래 가사를 쓰라 그러면 제대로 쓰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시라든지 그 노래라든지 혹은 뭐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같은 그런 박영근 시인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백창호 시인 같은 분, 그분이 뭐지 그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요. 네. 예,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만약에 시인 중에서 가장 뭐 훌륭한 시인이라 한 10명 꼽아보라 그러면 꼭 들어갈 박목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그네. 예.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이 박정희 정권 때 1960년대에 맞으면 이 건전가요를 몇 개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거의 기억이 없을 텐데 올해는 일하는 은혜 모두 나서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뭐 향토 예비군의 노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 쪽에서 박목월이라고 하는 대시인에게 건전가요 노래 가사를 맡겼을 때는 뭔가 좀 대시인답게 그래도 더 서정적인 어떤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오지 않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일 텐데요. 실제로 근데 그 나온 노래 가사를 보면
아니 박목월 시인이 이런 걸 썼어? 이렇게밖에 못 썼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인이 또 노래 가사를 쓰면 또 잘 될 거냐? 그것도 사실은 좀 그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인들이 반쪽이 돼버린 겁니다. 음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창을 압니까? 가곡을 들어봤습니까? 판소리를 익힐 기회를 가졌습니까? 네. 그냥 생자로 가사, 거기다가 시는 자유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무지 근본도 없는 그 오해. 서양 시는 다 기본적으로 라임 있고 소네트 형식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 리드미컬합니다. 서양 시인들 신앙송하는 것. 그걸 20세기 초에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 식의 프리버스라는 건 있지 않는 건데 이런 데 젖어 가지고 노래 가사 만들 역량이 없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의 시는 그 짧고 리듬감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시로 노래로 많이 작곡이 됐거든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제 말을 하고 딱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5월로 가는 길이라는 김사인 시인의 시를 진규영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무대를 위해서 우리 예인 스토리의 그 허운 감독님이 특별히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허운 감독님은 여러분 영화 원앙소리 잘 아시죠? 원앙소리, 그리고 또 뭐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는 그 타이틀곡, 그다음에 뭐 또 카알리스로 가는 길, 이런 그 단편 영화 그 예술 영화의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이번에 편곡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간에 사실 노래를 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연주로만 듣고요. 그 대신 제가 간주가 나오는 동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로 가는 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내 이 길로 가네. 이 길 끝까지 나아가 원통한 죽음들 하나씩 이름 불러야 되겠네. 그 이름 불러 내 목 청 터지고 청한 피 다시 흘러야겠네. 이 땅의 큰 근심 끝없다 사람들아. 개망초꽃 하나도 왠지 적막하고 꽃술 밑에 불길한 그늘 내 그의 이 산길 타네. 벗들 서로 말없고 바람 함께
어떠세요? 그 시인이 직접 감상평을. 뭐 글쎄요. 저보다 더 시인이신 정 선생님은 저는 제 거와 직접 관련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뭐라고 말이 잘 서질 않습니다. 꼭 당신 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지 그러는 것처럼. 그 시를 음악으로 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사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노래가 같이 곁들인 거죠. 예, 근데 가사를 뺀 음악만 들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실감이 안 가실 수 있을 텐데요. 5월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요즘에 여기 앉아 계시는 젊은 분들은 잘 그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김사인 시인이나 저나 우리 권미강 시인 그런 시절에는 5월 그러면 사실 이 푸르고 좋고 약동의 이 계절에 상징하는 그런 단어여야 될 텐데 저희들한테 5월은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광주가 항상 연상이 돼서 아마 우리 김 시인도 이 시를 쓰시면서 결국은 그런 우리가 겪었던 그런 광주를 맞으면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맞으면 전체 시의 정조와 또 그 시에 스며 있는 정조를 또 이어받은 음악에 스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아직도 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마침 또 요즘이 광주 시즌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우리가 거리를 둬서 좀 더 밝고 환한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들으면서 이런 시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역사, 아픈 역사든 좋은 역사든 이런 시가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곧 있으면 뭐 5.18 민주항쟁이 또 다가오지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음악과 또 선생님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좀 수연해지긴 했지만은 시도 참 좋고 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한테 왜 죄송하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낭송이 결국은 문학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읊조리고 시를 읽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낭송이고 그 낭송을 하다 보니까 운율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에는 뭐 낭송 노예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낭송 문학이 좀 많이 살아서 사람들한테 좀 시라는 것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 그 지점은 바로 권 선생님이 자기 소개를 잘 못하셔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권미강 시인께서는 소리시 운동, 시소리, 네, 소리시 운동. 소리, 그러니까 했었지. 입말과 시 지금 글말로 이렇게 돼 버려 있는 네. 이걸 소리와 다시 결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그렇죠. 지금 오랫동안 해오신 노래는 분입니다. 못하지만 아까 그 시조창을 들으면서 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시가 운율이 있고 그 운율과 말 맛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내가 예쁘게 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지 그걸 갖다가 제가 가수처럼 낭송을 해주는 거죠. 그 말맛과 그 뜻을 담아서 그런 소리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제 타이틀에다 소리신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한번 넣어봤는데 좀 쑥스럽네요.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가끔씩 그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을 불러서 옛날에 그 황금찬 시인이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님이 오서요. 권미강 학생 낭송 한번 해보서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시 낭송을 시켰어요. 그것이 이제 뭐 그 학생과 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시가 운율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죠?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봄날은 간다도 가끔씩 들으시고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제가 또 아까 말씀을 하셔서 낭송을 하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벽별을 보며라는 그 시인데요. 바로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이 시에 담긴 배경이라고 할까요? 새벽별을 보며. 예, 새벽별을 보며라는 시를 낭송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조금은 속으로는 좀 꺼려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부제가 도종환 청주의 도종환 형께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접시꽃 당신으로 잘 기억하실 거고, 근데 지금 그분이 국회 삼선 의원에다가 문화부 장관까지 한 그 문맥 속에 저렇게 있어서 시인으로는 좀 망한 거죠. 참. 그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를 쓸 무렵은 제가 1987년에 낸 시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도종환 시인이 부인을 잃고 부인도 잃고 어린애들은 둘 데리고 전교조 관련 운동으로 학교마다 다 잘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고초를 치르고, 그 시절에 누가 이분이 저렇게 국회의원 이런 게 되라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저도 아무 직장도 없이 덜렁 결혼은 해가지고 어쩌자고 애는 낳아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참 성품이 맑은 분이셨어요. 도종환 시인이라 참 맑고 성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 그런 배경을 가진 시입니다. 사실은 뭐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애쓴이가 애쓴이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시인이 시인에게 서로의 그 절실한 마음을 전하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시와 연관이 된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청주의 도종환 형께, 서울에서 보는 별은 흐리기만 합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그래도 흩어지는 정신 수습해 변변찮은 일감이나마 잡고 밤을 셉니다. 눈은 떼꾼하지만 머리는 맑아져 창밖으로 나서면 새벽별 하나, 저도 한 잠 못 붙인 피로한 눈으로 나를 건너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서로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없이 마주 봅니다. 살기에 지쳐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잃은 만큼 또 다른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골 그곳에서 저 별을 보며 고단한 얼굴
문지르고 계신지요. 부질없을지라도 먼 데서 반짝이는 별은 눈물겹고 이 새벽에 별 하나가 그대와 나를 향해 깨어 있으니 우리 서 있는 곳 어디쯤이며 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저 별을 보며 알 듯합니다. 딴엔 알 듯도 합니다. 에스니이기 때문에 이 에스니의 마음을 아주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시가 참 좋았습니다. 못난 시를 이렇게 잘 읽어주시면 인물이 환하게 납니다. 뭐 이렇게 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시를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에스니이기도 하지만 그 에스니들의 절실함을 가슴으로 느끼고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시를 대하는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달해 주시는 분이 먼저. 그 정급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한 얘기 중에서 참 돈이 안 되는 게 시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또 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물론 돈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안 된다는 거를 하고 있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으로 시인들이 시를 쓰죠. 제가 정말 그 이제 애씀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또 하실 거니까 그냥 독자로서 같은 우리 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집 한 권이 보통 요즘에 한 8, 9천 원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웬만한 커피 한 잔이 요즘에 한 3, 4천 원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커피 3잔 값이면 시집 한 권인데요. 한민복 시인이 뭐 시 한 편에 300원, 시집 한 권에 3,000원, 3,000원이면 쌀 한 말 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 원고료가 낮은 걸 한탄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시집 한 권에 쌀 한 마리면 이것도 상당한 가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래도 시집 한 권 값이 커피 3잔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커피를 사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뭐 대여섯 잔 마신다 치면 그래도 한 2, 3주일 뭐 아니면 한 달 정도만 해서 커피 3잔 값만 좀 아끼셔서 좀 시집을,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좀 사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시집에 시인을 사고 그다음에 그 시를 또 열심히 읽고 또 주위에 권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시가 훨씬 풍성해지고 우리의 또 우리의 삶도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가 시를 대하는 자세. 가장 첫 번째가 시집을 사서 읽는 겁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집을 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시집을 산다고 다짐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런 시의 역할, 이렇게 귀하게 시집을 사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시 써야죠. 좋은 말, 정말 잘 말을 해야 되죠. 정말 네. 잘 말을 해야 하는데, 읽는 분들, 독자분 편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은 쓰고자 하는 분들 편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가나 좋은 연주자가 되는 첫걸음은 손재주가 좋거나 이것이 아니라 뛰어난 청음 능력을 키워야,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말할, 잘 볼 수 있어야 정말 깊고
깊고 섬세하고 풍부하게 잘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을 수 있어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세계를 잘 섬세하고 풍부하고 깊이 있게 치를 수 있어야, 잘 겪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들과 삼라만상에게 잘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그렇게 잘 듣고 잘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사랑을 지불하는 크기에 비례합니다. 너무 공자 말씀 같은 소리를 한다고 옆에 이제 웃지만,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은 가까이 와서 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운동장 끝에서 걸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가슴이 덜컥 앉을 때 있습니다. 그 어디 아픈가? 그 무수한 고양이 강아지들 있지만 우리 집 내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서는 금방 소리만 들어봐도 금방 압니다. 사랑의 양에 사랑이 지불된 만큼 보이고 들린다는 것을 특히 제 어린 제 제자들, 제 어린 동료들이죠. 노릇은 제가 선생 노릇이지만 또 앞으로 이 세상을 더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될 제 동료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을 지불한 만큼, 어휴, 막 가슴이 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각자 머릿속으로 정리하셨죠? 네. 이렇게 오늘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민속극장 풍류인데요. 이것이 풍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왁작지껄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던져주고 그 던진 사랑을 또 가슴에 또 막 묻어두면서 또 내가 가진 것과 같이 버무리는 그런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예인수트리의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산군 마루에
반갑습니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이 만나보겠네.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이 만나보겠네. 예인 스토리 정말 음악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음악도 풍성하고 또 두 분의 말씀도 풍성하고 또 여러분도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그 시가 이 두 분을 부른 것은 아주 그 시에 대해서 촘촘하고 또 맛깔스럽고 진정성 있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실 거라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정성을 다 얻은 것 같은데요. 정말 두 분 정말 오늘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예인 스토리에도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오늘 사실은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시집 애쓴 말 얼마나 그 말로 빚은 술 많이 드시고요. 취하지는 마시고요. 그 애쓴 말 또 그리고 이 애쓴이들을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권미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을 맡으신 권미강 시인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혹시 이런 자리를 시를 주제로 마련해 주신 문화재재단에도 정말 감사합니다.